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에베레스트가 해발 8,848m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산등성이 위에는 네팔과 중국의 국경선이 이어져 있는데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세계 각지의 산악인들을 사로잡아왔고 정상 등반에 성공한다면 두 나라의 최고봉에 동시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곳은 워낙 인기가 많아 등반 중에도 종종 정체 현상이 생길 정도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에베레스트, 다른 이름으로 초모락마의 정상 부근이 단 6명만 올라설 수 있는 좁은 얼음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반자들은 종종 그 좁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순서를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토픽 채널이에요. 지금만큼은 줄 설 필요가 없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신비의 히말라야, 그 안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신기하고 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흥미가 생기시나요? 그렇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질 변화, 에베레스트는 지금도 자라고 있다. 자, 먼저 에베레스트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역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산은 5천만 년도 더 된 시절에 형성된 히말라야 산맥에 속하며 정상 부근은 여러 개의 지각판이 맞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지층이 뚜렷하게 눈에 띕니다. 이 지층은 아주 먼 옛날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고대 테티스해의 바닷속에서 수백만 년에 걸쳐 쌓인 것이죠. 이 사실은 발굴된 자료들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되었고요. 에베레스트의 정상 근처에서 다수의 해양조개 화석이 발견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백악기 어느 시점 고대 곤드와나 대륙에서 인도판이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도판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했고 그 과정에서 판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자리에는 평평한 단층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충돌 지점이었던 지금의 중국과 네팔 지역에서는 지각이 융기하면서 커다란 덩어리처럼 솟아올랐는데요. 바로 그것이 히말라야 산맥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재도 이 지역에서는 지각 운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에베레스트는 100년에 약 50cm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국 측의 중국 측회과학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고도 측정을 실시하여 산의 변화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후변화와 미세한 지각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에베레스트가 서서히 지금의 높이에 이르렀음을 확인했습니다. 산 내부 깊숙한 곳에 있던 과거의 광물층은 활발한 지각운동에 의해 계속해서 위로 밀려 올라옵니다. 기온이 변하면 광물 구조의 압력과 수분 함량에도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암석층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레스트의 진짜 높이를 정확히 측정할 기준점은 사실상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에베레스트의 예티. 거대한 몸집에 사람과 비슷한 형체, 길게 자란 털로 온몸이 뒤덮인 생물 예티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이 설인의 흔적은 에베레스트 등정 시도 초기부터 산허리에 존재해왔습니다. 20세기 초반 네팔을 처음으로 찾은 관광객들이 히말라야에 나타난다는 거대한 원숭이에 대한 전설을 퍼뜨렸죠. 서양인들이 이 생물에 진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계기는 1950년대 중반 영국의 에릭 쉽턴이 정체불명의 생물이 남긴 매우 큰 발자국을 운 좋게 사진에 담은 이후였습니다. 소련에서도 정부기관이 직접 예티 탐사를 벌인 적이 있었는데요.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자 연구자였던 코프만과 폴 슈네프는 1950년대에 이 문제를 조사한 뒤 서리는 대형 영장류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티 탐사의 바통은 1954년에 다음 에베레스트 원정대로 이어졌습니다. 등반가 존 잭슨은 눈 덮인 바위산에서 남겨진 거대한 발자국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원정대는 또 대대로 네팔에 살아온 민족이 그려놓은 예티의 스케치를 사진으로 담아 가져왔습니다. 눈 속에서는 털까지 발견되었지만 DNA 분석 결과 결국 그것은 곰의 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7년에는 미국의 TV 저널리스트가
데스티네이션 트루스라는 시리즈를 위해 서린의 수수께끼를 풀고자 에베레스트로 파견되었습니다. 해발 2800m 지점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최초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네팔 현지 가이드가 협곡 안에서 그 흔적을 찾아낸 것이죠. 그 크기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생물이 남긴 손이나 발의 자국은 길이가 무려 33cm, 손가락 부분만도 25cm나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남아있던 다른 자국들도 형태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전부 비슷하게 거대한 크기였죠. 이 발견을 단순한 집단 환각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대가 발자국의 사진을 실제로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 원정대 이후 현재 많은 연구자들은 서린이란 존재가 사실은 히말라야에 사는 대형 불곰의 변종을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말라야에 도전하는 많은 등반대는 눈사태뿐 아니라 예티의 습격에 대비해 방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의 UFO.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에베레스트를 오르거나 하산하던 등반가들 중에는 알 수 없는 물체나 수수께끼 같은 빛을 목격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산병 때문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미확인 비행물체가 실제로 촬영된 건 2012년 등반가 데이비드 브레셔스에 의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히말라야 산맥을 고화질 파노라마 사진으로 담았고 몇 년 뒤 그 사진을 다시 보던 중 뜻밖에도 UFO가 찍혀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촬영한 사진은 총 477장 에베레스트의 모습이 선명히 담긴 파노라마 이미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중 한 봉우리의 상공에 접시처럼 생긴 거대한 물체가 떠있는 것을 발견했죠. 이후 연구자들은 그 물체가 포착된 위치를 바탕으로 고도를 계산했고 그것이 드론이나 헬리콥터가 도달할 수 있는 고도보다 훨씬 높은 상공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그 물체의 크기를 고려하면 단순히 새가 찍힌 것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에베레스트 정복에 나선 다른 등반자들 역시 그 정도로 뚜렷한 비행체 사진을 찍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탐사대원들 중에도 히말라야 고봉 위 하늘에 발광하는 점을 자주 목격했다고 보고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물체들은 가끔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도와 티베트 국경지대의 국경경비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8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히말라야 상공에서 목격된 이상 비행체는 1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017년 4월 UFO 존재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여객기 탑승객이 미확인 비행물체의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이죠. 출처불명의 물체가 항공기 주변을 지그재그 궤도로 고속 이동하며 맴돌았고 착륙할 때까지 그 움직임은 계속됐습니다. 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졌죠. 지상에서도 공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물체를 실제로 목격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한 지질학자 그룹도 에베레스트 인근에서 또 다른 UFO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물체 역시 촬영되었으며 매우 빠르게 이동했고 마치 조종이라도 되는 듯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 이후로 UFO 연구자들은 에베레스트와 히말라야 상공에서 이상 현상과 마치 시각 효과처럼 보이는 장면들을 촬영해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히말라야의 어느 계곡에는 추락한 외계인이 석관에 묻혀있다는 괴소문까지 주장하지만 그건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에베레스트의 데스존. 히말라야에는 한 번 들어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한 경계가 있습니다. 해발 8,000m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데스존이라 불리는 구역인데요. 이처럼 고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지역에 발을 들인 등반가는 극도로 희박한 공기 속에 놓이게 되며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일단 데스존에 들어서면 누구든 갑작스럽게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어도 쉽게 산소 부족에 빠지거나 동상과 저체온증에 시달리게 되죠. 이곳에서는 심지어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용감한 이들조차 이성을 잃기 쉬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루트 곳곳에 오랜 시간 방치된 채 남아있는 선배 등반가들의 무덤을 마주하며 냉정을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극한의 고도를 극복하기 위해 등반가들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근육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조절해 이동하는 기술을 터득해왔습니다. 그들의 과제는 최대한 빠르게 이 구역을 통과하면서도 극한 환경을 버틸 체력을 남겨둔 채로 정상에 오르고 무사히 하산할 힘까지 확보하는 것입니다.
데스존은 수많은 등반가들이 도전해온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장소 그 자체죠.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 이 체력과 인내의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루트를 되돌아가는 결단이야말로 목숨을 구하는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말로리와 어빈의 미스터리. 에베레스트에 도전한 무모한 탐험가들의 이름은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영국 원정대에 참가했던 조지 말로리와 샌디 어빈의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1924년 이 알피니스트들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정상 정복에 도전하며 인간의 극한 인내력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용감한 두 사람이 목격된 장소는 정상까지 수백 미터 남짓 남은 지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인류 최초로 정상에 올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에베레스트를 처음 등정한 사람은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게이입니다. 두 사람은 1953년에 등정에 성공한 뒤 무사히 하산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다시 어빈과 말로리로 돌려보겠습니다. 조지 말로리는 히말라야의 산들을 오르며 그 지역의 특성과 지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샌디 어빈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인정받아 원정대에 합류하게 되었죠. 그는 산소 장비를 다룰 수 있었고 체력 또한 단련되어 매우 우수했습니다. 문제의 날은 1924년 6월 8일 성공을 눈앞에 둔 바로 그때 갑작스레 눈보라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은 같은 원정대원이었던 노엘 오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보라가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고 두 사람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눈보라와 어둠 속으로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캠프에서 하산을 기다렸지만 끝내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933년 영국 수색대가 정상 북동쪽에서 어빈의 피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퍼스트 스텝이라는 지점에서 1920년대 스타일의 산소통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9년 조지 말로리의 시신이 얼어붙은 산벽 속에서 발견됩니다. 초등정의 증거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를 카메라는 말로리의 시신 근처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에베레스트 탐사를 연구하는 톰 홀첼은 어빈의 시신이나 어떤 단서라도 찾기 위해 40년 넘게 수색 작업을 이어오고 있죠. 샌디 어빈이 실종되었을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22살이었습니다. 한 설에 따르면 어빈의 시신은 눈사태에 휩쓸려 아래로 떠밀린 뒤 수없이 많은 크레바스 중 하나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SNS로 공유도 부탁드려요.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